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2021 한양대 논술로 가자. 한양대 논술 전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영 비율. 자, 논술 80%, 학생부 종합평가 20%로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자, 일단 교과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신이 안 좋아도 감점은 없다. 그러면 무엇을 평가하느냐?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밝히기를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학생들은 감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양대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으로 합격생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능 면제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의예과도 수능 최저는 없죠. 의예과 9명 선발하죠.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자연계열 수리논술 2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항은 각 문항당 소문항이 이제 3개에서 4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소문항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 요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내다 보면 뭐 내문항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지금 소문항은 3문항, 그러니까 2문제에 소문항 3개씩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예과 인문 논술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되죠. 600자 논술이고요. 자, 수리 논술은 뭐 한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항은 두세 문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자, 수리 논술 한 문제였고 소문항은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뭐 올해도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문제를 낼 때 뭐 조금씩 변할 수는 있는 거니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어떻게 문제 나왔나 이제 시험장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한 거 작년 문제 비교했을 때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계열을 이야기했을 때 문항 1번 50점, 문항 2번 50점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기준. 자, 동점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격생을 정하느냐? 당연히 논술고사 성적 우위자로 합격생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80%,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 20%로 하니까 이렇게 합쳤을 때 이제 점수가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논술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다라는 거고, 자, 거기까지도 똑같다면 고배점 문항, 그러니까 소문항 기준으로 해서 배점이 높은 문항의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동점자 처리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배점 문항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네요. 네, 여기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자, 출제 범위. 자, 올해 중요한 특징은 기하가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되었다. 자, 일부 대학 기하를 포함해서 논술 보는 대학이 있는데 한양대 논술은 기하는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하 도형의 성질과 관련된 기하 문제를 내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교과목 구성에서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렇게 교과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기하 파트에 있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겠다. 그러면 2차 곡선, 그다음에 평면 벡터, 그다음에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이쪽을 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하를 제외한다라는 거는 가령 뭐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기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절대 출제하지 않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예, 어떤 학생들은 아예 어떤 뭐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뭐 원의 성질이라든지 뭐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이런 게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하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제외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예과 인문논술은 인문계열 인문논술, 상경계열 인문논술과 동일한 유형이다. 라고 학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소양과 가치관을 묻는 논리적 독해, 논리적 표현 중요하겠죠. 그러한 어떤 문제가 인문논술 문제가 출제 작년에 되었고 올해도 이제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학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험 유의사항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요. 자, 답안지는 검정색 펜, 샤프, 볼펜, 연필 다 가능합니다.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라. 자,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연습지를 준다는 얘기죠. 문제 풀 때. 다음의 경우는 0점 처리한다. 자, 답안지를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뭐 파란색, 빨간색 무지개 색깔로 막 답안을 썼다. 그거는 0점 처리한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난 누구다, 뭐 이런 거, 뭐 누구 아들이다, 뭐 이런 거 하면은 0점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답안지 양식에 딱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 네모 안에 다 써야지. 벗어나서 이렇게 막 쓰면은 냉정하게 0점 처리하겠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채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채점자들이 채점량이 많은데 그러면은 해당 답란에 벗어나서 막 썼다. 그거는 채점을 아예 안 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채점할 게 많은데 이러한 예의까지 했는데 그렇게 쓴 학생들은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굳이 채점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볼 텐데요. 일단 한양대 논술 합격 사례. 자, 요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4, 1, 1, 2, 2. 국어 4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2,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양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자, 이러한 성적에서 한양대 신소재 합격했다. 자, 51444. 좀 한양대 가기 어려운 성적이죠? 네, 한양대 건축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 특히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수능 성적을 자기 생각보다 좀 못 받으면 그래 나는 한양대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양대 논술 전형은 수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수능을 못 봤어도 나는 한양대 갈 자격이 있어. 논술만 잘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논술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수능 망치고 나서 나는 내가 한양대를 가겠냐 이런 어떤 소극적인 마음, 실망하는 마음 이런 거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51444 네, 한양대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건 수학이 1등급인 학생들이어가지고 또 내가 수학 1등급은 아닌데 자신 없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자, 요런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14122 한양대 기계공학 합격, 25223 한양대 자원환경공학 합격. 자,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조금 실수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수능에서 4등급, 5등급 나왔어도 한양대 합격하는 사례 나온다.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가서 내 수리 논술 실력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붓고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42111, 4242 다 정시로 한양대 가기 어려운 성적대지만 논술 열심히 보고 합격한 사례들입니다.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수능 끝나고 가채점하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수능 성적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왔어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내가 한양대 논술 합격해가지고 한양대 간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자가 승리하고 합격합니다. 자, 요거는 논술, 그러니까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인데요. 자, 시험이 오전, 그 다음에 오후 1, 오후 2 의예과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조금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오전에 본 학교들의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2020학년도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인데, 오전에 본 과들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과가 높았나 보니까 역시 생명공학과 90.4, 그다음에 물리학과 92.89, 자, 요런 과들, 생명과학과 87.66, 자, 요런 과들이 높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이 역시 조금 논술 평균 점수, 자, 평균 점수입니다. 컷이 아닙니다. 이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균이 이 정도다. 그럼 컷은 요거보다 더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생활과학대학 보니까 평균 점수가 합격생 평균 점수가 뭐 71점, 75점, 자, 간호학과도 71점 이렇게 되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합격 컷이.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그러면 나는 역시 안 돼. 그리고 시험 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어려우면 다른 학생한테도 어렵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면 내가 시험장에서 나올 때 잘 봤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망쳤다. 근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오후 1 결과인데요. 자, 오후 1 보니까 점수가 좀 낮은데, 그 얘기는 오후 1 문제가 2020학년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오전보다 점수가 낮잖아요. 네. 분명히 좀 더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쓴 과들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합격생의 논술 평균 점수가 뭐 68점, 67점, 66점. 그럼 평균이 66점이다. 그러면 참 컷은 발표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60점, 50점대에서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죠. 평균이 60점대니까. 그럼 내가 뭐 50점 뭐 초반 이렇게 보고 나서 시험을 잘 봤다고는 생각 못 했겠지만 합격 연락이 왔었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상당히 합격 컷이 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대략 비슷하네요. 그죠? 기계공학과가 72점으로 조금 높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가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수학과는 대체로 좀 점수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수학과 기계공학과가 조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후 2 대학들 이렇게 보니까 자, 오후 2 대학들 상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이제 모집 단위들인데 미래자동차 뭐 87점, 컴퓨터 소프트웨어 88점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융합전자가 그 중에서는 조금 낮았다. 이런 부분 좀 볼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의과대학, 자, 의예과 이제 두 문항인데 인문 논술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높은 점수대에 90점, 평균 점수가 90.29. 자, 이렇게 작년에는 나왔고.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요게 2019년, 요게 2018년인데 2018년은 의예과도 합격생 논술 평균 점수가 63점. 문제가 어려우면 한양대 의예과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도 63점밖에 안 됐었더라. 네, 이때는 상당히 낮았죠. 이때는 75점. 그래서 이 평균 점수라는 건 사실 난이도에 따라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작년에는 90.29 학생들이 좀 잘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인문 논술 문제도 그렇고 수리 논술 문제도 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 볼 텐데요.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 2개년도만 보겠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최근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모의논술 문제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의논술 문제는 사실 실제 시험 보는 문제보다 조금 성의 없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논술 문제가 뭐 아주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기출문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 오전에 두 문제, 오후에 두 문제, 그러니까 오후 1에 두 문제, 오후 2에 두 문제. 그 다음에 의예과 2019학년도에는 두 문제, 2020학년도에는 인문논술 한 문제, 수리논술 한 문제니까 2020학년도 의예과는 한 문제겠죠. 자, 요 문제의 내용을 좀 정리한 표인데요. 일단 2019학년도부터 보면 오전에 출제되었던 1번 문제는 기하 문제였는데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라는 거고요. 자, 오전에 2번 문제는 보니까 내적과 부등식 문제,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사형,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 이런 것이 좀 통합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오전에 출제되었던 2번 문제는 1, 2, 3번 문제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별개의 문제였고, 자, 그거 소문항이 3개였는데 소문항 1번은 거꾸로 논증하기, 자, 증명 문제였고요. 증명 문제였고, 자, 선생님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 거꾸로 논증하기가 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한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였느냐. 내적과 부등식 증명 문제는 거꾸로 논증하기 전략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러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관찰하면서 자, 거기에서 특징을 찾아내서 일반화시키는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였고요. 정사형 경우의 수. 자, 요거는 이제 기하 파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이제 중간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걸 설명할 때 간접 증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간접 증명의 사고방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후 1에 출제되었던 문제 1번은 다항함수와 함수방정식 문제였는데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전략이 필요한 문제였고요. 오후 1의 2번 문제는 경우의 수와 확률,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 요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 2에 출제되었던 1번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과 삼각함수.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그래프로 추론하기, 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의 2번 문제는 정적분,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는 이제 부등식,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을 쓰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극한 문제, 치환적분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치환적분 문제는 직접 증명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후에 의예과 1번 문제가 있고 이제 2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와 1번 문제에서 소문항 1, 2번은 미분과 최대 최소 문제, 3번은 정사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2번 문제는요,
부등식의 증명. 근데 이 부등식의 증명은 거꾸로 논증하기 전략으로 증명하는 증명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치환적분, 극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2019학년도에 출제된 주제들과 어떻게 접근해야 됐었느냐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2020학년도로 가보니까 자, 오전에 1번 문제는 기하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기하 올해 안 낸다고 했으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오전에 2번 문제는 평면상의 운동, 속력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오후 1 시험의 1번 문제는 자, 확률과 기대값 이항계수의 성질. 자, 이항계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가 2019학년도에도 출제됐고 2020학년도에도 출제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성질, 정사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정사형 문제는 결국은 뭐 기하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올해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자, 요 문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그 다음에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후 2의 1번 문제 보니까 자, 확률과 조건부 확률,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거기에서 일부 정수의 성질을 좀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 2의 2번 문제는요. 미분과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정적분과 부피 자, 이런 문제였는데요.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그러한 생각이 이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문항의 내용을 뒤에 적용한다, 뒤에 활용한다라는 생각이 그 뒤에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거를 파악을 해야 그 뒤에 문제가 풀리는 이런 형태로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문제가 나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의예과의 수리논술 문제 한 문제였죠. 자, 1번은 확률 문제. 이 확률 문제는 오후 2의 1번 문제의 일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문항은 구분구적법과 정적분. 선생님이 보니까 교과 과정이 조금 개편이 된 다음에 이 구분구적법과 정적분, 그러니까 어떤 걸 구분구적법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 학생들 조금 약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약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학생들 이렇게 푸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자기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미분과 적분, 기하, 자, 확률 상당히 골고루 출제가 되어 왔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렇게 이제 9가지 전략을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2019년도, 2020학년도에는 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나올 수 있죠.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올해는 나올 수 있다. 절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2018학년도에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분명히 나왔고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도 나올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거꾸로 논증하기 이용하는 이제 증명 문제들 나왔고요. 그죠? 추측하고 논증하기의 이제 전략 그 부분은 조금 한양대 논술에서는 좀 안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대 논술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죠. 추측하고 논증하기는. 그 다음에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자,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 다음에 그래프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자, 이러한 전략들을 이용하는 문제도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2020학년도 문제를 보면 조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2019학년도 문제에는 이렇게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냥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자, 이런 문제도 있고 약간 섞여 있었거든요. 자, 섞여 있었는데 2020학년도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개의 소문항이 구성되는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자, 물론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고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고 그거는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이제 그런 문제 그게 이제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뭐 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출제가 되었다. 2020학년도 문제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올해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은 좀 이렇습니다. 모의논술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 문제는 1번은 별개, 2, 3번은 좀 비슷한 주제. 그래서 2번의 사고방식이 3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그렇게 1번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를 보니까 3번은 별개의 문제. 근데 1, 2번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연관성이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2번을 제대로 풀어 나가다 보면 1번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뭐냐면 2020학년도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문제로 좀 정착이 됐는데 모의논술 문제를 보니까 뭐 모의논술처럼 꼭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1, 2, 3번의 소문항이 쭉 연결되어 전개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물론 뭐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이렇게 또 낼 수도 있는 건데 매년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거는 1번, 2번, 3번 별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약간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모의논술 문제를 보니까 뭐냐면 1번과 2번은 연결이 되는데 3번은 따르고 1번은 별개고 2, 3번은 연결이 되면서 3번 풀 때는 2번의 내용이 중요해지고 중요한 어떤 것이고 그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문항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별개인 것처럼 보여도 별개가 아닐 수도 있다.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억지로 꿰어 맞추면 안 되겠죠. 실제로 딴 문제인데 이걸 억지로 이거를 꿰어 맞추려고 하면 뭐 그거는 제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언뜻 봤을 땐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증명문제 출제 여부인데 지금 2019학년도에는 증명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증명문제인 거.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직접 증명의 사고방식이나 간접 증명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 말고 그냥 아예 증명문제로 낸 게 두 문제였거든요. 요 거꾸로 논증하기가 필요한 오전 2의 1번, 그 다음에 의예과 2번의 1번. 이거는 완전히 증명문제였는데 2020학년도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증명문제는 2020학년도엔 안 나왔다. 이게 뭐 2021학년도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최근의 경향은 그랬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게 증명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사실 모든 논술은 증명이에요. 내가 답이 5다. 그러면 답이 5 이렇게 쓰고 나올 수 없잖아요. 답이 5라는 과정을 내가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논술의 답안은 증명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예 문제 자체가 증명 문제인 그런 문제는 2020학년도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뭐 하나의 특징이다. 뭐 2021학년도에는 또 다시 출제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하 제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금 보면은 2019학년도에는 확률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2020학년도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 사실 의예과 1번에 1번까지 치면은 뭐 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확률 파트의 문항수가 조금 늘었다. 그러면 지금 기하 파트의 문제가 빠지면 자, 요 문제가 기하 문제였고 요 문제도 기하 문제였는데 그럼 기하 파트의 문제가 빠지면 결국 확률 통계 문제도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빠진 자리에는 결국은 미적 확통이 들어갈 테니까 확률 통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더 출제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미적분과 확률 통계만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는 이런 시험이 될 것이니까 이제 기하가 빠진 자리에 그런 식으로 확률 통계, 미적분 문제 이런 식으로 더 추가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것이니까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미적분 문제 한 문제, 확률 통계 한 문제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일단은 많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자주 그 출제되었던 그 주제가 또 되풀이돼서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항계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 사실 이때 나온 문제와 이때 여기에서 이항계수 문제는 사실 그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또 잘 분석을 해야 되는, 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수리 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좀 잘 연습해 둬야 되겠다. 이렇게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양대 논술 답안지 양식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양대 논술 답안 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글씨는 안 보이실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3 한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A3 한 장이고 요 위에 자기 뭐 수험 번호나 이런 거 이제 적는 그런 칸이 있고 앞에 1번, 앞에 문제 1번, 뒤에 문제 2번. 선생님이 이 답안지 양식으로 연습을 시켜보니까 문제 1번에다가 2번 푸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절대 채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은 여기 1번에 풀어야 되고 문제 2번은 여기에 풀어야 돼요. 내가 문제 1번 여기 풀다가 자리가 남았어. 그럼 나 문제 2번 여기부터 풀래. 큰일 납니다. 딱 나눠가지고 여기에서는 문제 1번, 여기에서는 문제 2번 채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3의 위에 그 조금 비워두고 답안지 공간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로 충분히 학교에 따라서는 되게 답안 쓰는 공간을 작게 주는 학교도 있는데 한양대는 뭐 우리 이제 잘 연습한 학생들의 경우에 좀 친숙한 길이로 논술을 아마 답안 작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넓은 공간도 아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뭐 충분히 또 이렇게 서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A3 크기 아시죠? A3 양식 크기에 위에 요 정도 뺀 공간에 내가 한양대 기출문제를 그 정도의 길이로 풀이하는 그러한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길이로 써야 되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답안지 양식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양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영상 수능 전날 보거나 수능 날 보거나 수능 다음날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될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도 시험 끝나는 종소리 울리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시고 꼭 한양대 논술 합격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